배동진, 58. 오래전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구조조정 이후 3년차를 몰며 생계를 이어왔다. 그는 화려한 건물들과는 거리가 먼 마포구의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날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3륜차에 짐을 싣고 서울 곳곳을 달렸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일이 늦게 끝났다. 마지막 배달을 마친 그는 한숨을 쉬며 3륜차를 천천히 몰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눈이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적막해졌다. 그러다 용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그는 문득 발길을 멈췄다. 동지는 망설였다. 지금껏 길에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늦은 밤, 특히 요즘처럼 사람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 괜히 괜한 일에 엮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3륜차를 세우고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배는 채워야지요. 남자의 손이 떨리며 호빵을 받아들었다. 그는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였다. 동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정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보내야죠. 이 근처에 찜질방이 있어요. 같이 가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동진이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이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을 도울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게 오래된 동진의 철칙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찜질방에 다시 들렀지만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프런트 직원 말로는 새벽 일찍 조용히 나갔다고 했다. 대신 카운터에 동진 앞으로 봉투 하나를 남겼다는 것이다. 그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따뜻함이 나를 다시 걷게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못해 죄송합니다. 동진은 쪽지를 가만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친구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지만 이 작은 인연은 생각보다 훨씬 큰 물결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배동진 씨 맞으신가요? 예. 그런데요. 저는 온기여정재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며칠 전 배 씨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동지는 말문이 막혔다. 온기여정재단이라는 이름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대형 재단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런 분을 알지 못하는데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재단 본부에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동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은 또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기억의 문을 두드린 듯 그의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어느 평범한 저녁, 배동진은 깨끗이 다림질한 셔츠에 오래된 점퍼를 껴입고 재단에서 보낸 주소를 향해 3륜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나섰다. 목적지는 종로구에 위치한 온기여정재단 본부 건물. 평소라면 갈 일이 없는 동네였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사이로 재단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건물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 한 명이 곧장 달려왔다. 혹시 배동진님 맞으시죠?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회의실 복도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퍼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곳엔 정장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창가에 서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 날렵한 턱선과 단정한 뒷머리에 하지만 조금 구부정한 어깨. 배동진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그가 돌아섰을 때 동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오랜만입니다. 배 선생님. 그 목소리, 찜질방에서 얼어붙은 몸으로 겨우 내뱉던 그 중저음, 지금은 더 또렷하고 침착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다. 혹시 그때 그분 맞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주셨죠. 이름도 묻지 않으시고 이유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제 이름은 한우성입니다. 전에는 리안 일렉트로닉스의 대표였죠. 그 순간 배동진은 신문에서 몇 번 본 이름과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거대 전자기업의 창립자,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세계적 브랜드로 키웠지만 몇 년 전 딸의 자살 이후 돌연 회사를 떠났던 인물, 이후 언론과의 접촉도 끊고 대중 앞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 그런 분이 왜 그날 거기 계셨던 겁니까? 한우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딸을 잃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에게도 절망했지요. 그저 누군가가 묻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동진을 바라봤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낯선 일을 위해 멈춰선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 작은 온기가 제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동진은 당황했다. 그저 배가 고파 보이고 추워 보였던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저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큰일이었습니다. 오성은 단호히 말했다. 그날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한 서류를 가리켰다. 그 이후 저는 온기여정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따뜻한 여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잊힌 이들, 말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동지는 말없이 그 서류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이미 수많은 지역 사업과 현장 활동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현장 커뮤니티 담당자라는 항목 옆에 적힌 이름이었다. 배동진. 이건 무슨 정식으로 제안드리려고 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을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단지 데이터일 뿐인 이야기도 선생님께는 살아있는 고통이고 삶이니까요. 선생님처럼 듣고 느끼고 전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동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컴퓨터도 잘 못하고 보고서도 써본 적 없다. 자신이 이런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죠.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요. 한우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선생님께 받은 건 도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태도와 마음이 바로 이 재단의 뿌리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일자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동반자입니다. 그 순간 동지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밥과 달걀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기 싫어서요. 우성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역시 선생님답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런 따뜻함은 배울 수가 없지요. 그날 밤 배동진은 정식으로 운기여정재단의 커뮤니티 동행 파트너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아직도 자신이 뭘 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가슴엔 오랜만에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배동진이 온기여정재단에서의 첫 업무를 시작한 날은 초봄의 냄새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하던 3월의 아침이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거리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계절처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배 선생님, 여긴 커뮤니티 현장팀입니다.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될 팀원들이에요. 서지은, 20대 후반의 활기찬 여성은 동진을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녀는 이 재단에서 지역 연계와 현장 지원을 총괄하고 있었고 첫 만남부터 동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팀원들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고 깔끔한 셔츠와 태블릿을 들고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은 동진에게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영등포 쪽 고시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현황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진행해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동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걷는 건 자신 있습니다. 말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난 귀 기울이는 거 잘합니다.
지은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종이로 된 간단한 안내서를 건넸다. 이건 오늘 만날 분들 리스트예요.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정리할 테니 선생님은 편하게 이야기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동진은 영등포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빽빽이 들어선 허름한 고시원들, 벽에 붙은 대부업 광고지들, 그리고 낮인데도 불 꺼진 창문 속 침묵이 짙게 깔려 있었다. 첫 번째 방문지는 70대 후반의 독거노인 박춘자 할머니의 방이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동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다. 어이구, 젊은 사람들도 오고 이 양반은 또 누구요? 전 배동진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그의 소개에 할머니는 웃으며 손짓했다. 듣는 사람이라니 요즘 그런 사람 귀해요. 앉으셔.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잘 됐네. 그날 동진은 할머니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 없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 또 아들은 외국으로 떠난 지 10년째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 겨울엔 전기장판이 고장 나도 혼자 참았다는 이야기.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옆에서 동행하던 조현우 대리가 말을 걸었다. 네, 선생님. 할머니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건 처음입니다. 지난번엔 몇 마디만 하고 문을 닫으셨거든요. 동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저 들은 것뿐입니다. 그분들은 원래 말하고 싶어 해요. 누가 들어주질 않아서 그렇지. 현우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장면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는 팀원들이 모여 하루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 서지은이 말문을 열었다. 오늘 박춘자 어르신 사례는 향후 지원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선생님, 혹시 할머니께서 특별히 필요로 하시는 것이 있었나요? 동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물건보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말 걸어주는 거, 자주 찾아뵙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팀원들도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반응했다. 하지만 한쪽 끝에 앉아있던 조현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너무 주관적인 접근이 되면 장기적인 전략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팀원들은 시선을 주고받았고 지은 역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동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수치와 데이터가 중요하지요. 저는 그걸 못합니다. 대신 저는 사람이 왜 외로운지, 왜 슬픈지를 조금은 압니다. 그걸 누군가는 옮겨 적어야겠죠. 말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는 화난 것도 아니었고 마음이 상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감했을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꺼냈다. 할머니와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다. 글씨는 빼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옆에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지은이었다. 네,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진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앉았다. 선생님이야말로 여기에 꼭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다루지만 선생님은 사람을 보시잖아요. 저희가 놓치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세요. 동진은 작게 웃었다. 그 말은 오랜만에 들은 당신은 필요합니다 라는 인정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고시원의 조그만 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누군가 내게 말해주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된다고. 오랜만에 내가 한 일이 작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잠을 청했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었다. 재단에서의 생활이 점차 익숙해질 무렵 배동진은 자신도 모르게 일상에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수첩에 어제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기록했고, 오후에는 팀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이야기를 들었다. 서지은은 동진을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배 선생님은 그냥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편해해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이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조현우는 여전히 신중했다. 그는 수차례 회의에서 배동진의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물론 선생님의 인간적인 접근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접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어렵습니다. 동진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보고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 표정, 손의 떨림, 말의 간격. 그건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어느 날, 팀은 인천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1980년대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혼자 살고 있었다. 동진은 2층에 사는 김동만 씨를 방문했다. 김 씨는 6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퇴직 후 혼자 살며 쓰레기 분리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동네 예전엔 사람 냄새 났어요. 지금은 그냥 벽만 남았죠. 김 씨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고 아들은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아마 나 같은 아버지 부끄러웠겠지. 그 말에 배동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아들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럴 리가요. 걔도 이제 30 넘었을 텐데. 그래도 한 번쯤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한 번쯤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그날 저녁, 동진은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수첩을 넘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앉았다. 오늘 무척 힘들어 보이셨어요. 동진은 대답 대신 수첩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남겨진 사람은 계속 기다린다. 기다림은 말이 없지만 가장 무거운 말이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함께 보냈다. 며칠 후 재단 내부 발표회가 있었다. 각 팀은 최근 활동 보고를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공유해야 했다. 조현우는 철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를 준비했고 시각자료와 그래프가 빼곡한 슬라이드가 이어졌다. 지은과 동진이 속한 팀은 다르게 접근했다. 동진은 김동만 씨의 목소리를 담은 짧은 음성 파일을 준비했고 그가 적은 수첩의 몇 문장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로 했다. 발표 당일 회의실에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동진의 발표는 화려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얼굴이 있었고 목소리가 있었고 말에 공백에 숨겨진 진심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르고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 목소리 우리 아버지 같아요. 뭔가 죄송해지네요. 이어서 또 다른 직원이 말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런 감정의 단면을 놓치면 결국 아무도 못 구해요. 그 순간 조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보였고 발표가 끝난 뒤 동진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너무 형식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동진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지요. 그날 저녁 재단의 직원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배동진이 김동만 씨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을까? 배동진 선생님은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날 이후 이야기 수집자라는 별명이 붙은 배동진은 재단의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조용한 변화는 이제 재단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서울 하늘은 흐리고 회색빛으로 가득했다. 그런 날이면 배동진의 마음도 괜스레 무거워졌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서지은이 건넨 작은 흰 봉투 때문이다.
배 선생님, 이거 혹시 지은은 어제 재단 대표 이메일 계정으로 도착한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손으로 정성껏 쓴 한글. 글씨는 빼뚤빼뚤했지만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배동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곳에 계신가요? 제가 찾는 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다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배민재 드림. 순간 동진은 멈춰 섰다. 그 이름, 배민재.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그러나 매일같이 불러본 이름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의 반응을 살폈지만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찾으시던 분 맞으신가요? 내 아들입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죄책감과 그리움,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동진이 40대 초반이던 시절 집을 나갔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그날 이후 동진은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으며 집 전화기를 고장 나도 바꾸지 않았고 매년 생일마다 봉투를 써놓고는 우체통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답장을 하셔야죠. 만나셔야죠. 선생님. 지은의 말에 동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만약 내가 기대에 못 미치는 아버지라면요. 아버지가 아버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일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용기잖아요. 결국 재단을 통해 민재와의 만남이 잡혔다. 장소는 한강 근처 작은 공원.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동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예전처럼 삶은 달걀과 김밥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먼 발치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검은 점퍼, 단정한 머리, 왼손엔 낡은 배낭 하나. 서로 몇 초간 마주본 끝에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동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연락도 없이 그렇게 떠나서. 나도 미안하다.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김밥 봉투를 바라봤다. 아직도 이런 거 싸세요. 다른 건 몰라도 너 좋아했던 건 기억해. 민재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봉투를 열어 김밥을 한 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입 베어 물었다. 이 맛 그대로네요. 그 말에 동진은 작게 웃었다. 민재는 그날 이후 자주 재단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방문자였지만 어느새 동진을 따라 함께 현장에 나가는 동행자가 되었다. 그는 용접 일을 하며 지방을 떠돌았고 몇 차례 사고도 겪었으며 한때는 노숙자 신세까지 된 적도 있다고 했다.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항상 가난했는지, 왜 친구들처럼 살 수 없었는지. 근데 친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아버지는 항상 자리에 계셨고 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단 걸요. 동진은 고개를 떨궜다. 네가 나간 뒤 내일 뒷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잤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나간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의 고시원 방에서 함께 묵었다. 좁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다. 오래전 단칸방에서 함께 살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응, 앞으로 내가 같이 다녀도 돼요? 현장 말이에요. 물론이지. 듣는 사람이 하나 더 생긴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살아날 테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부자가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동행자였다.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창문 너머로 별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동진은 속으로 되뇌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서울의 봄은 빠르게 찾아왔다. 길거리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동시에 피었고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배동진과 배민재 두 사람의 여정도 조용히 변화를 맞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그저 따라다니며 조용히 관찰했지만 어느새 인터뷰에 질문을 더하고 물품을 나누며 때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기도 했다. 민재 씨, 오늘 너무 자연스럽던데요? 그 어르신과 얘기할 때요. 서지은이 웃으며 말하자 민재는 고개를 긁적였다. 아버지가 하던 거 흉내낸 것뿐이에요. 지은은 잠시 동진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고개 끄덕이며 듣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민재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들으세요? 민재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다. 사람은 말보다 말 사이에 공백에 진심이 숨어 있거든. 그걸 들으려면 소리를 작게 하고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해. 그 대답은 민재에게 큰 울림으로 남았다. 이번 현장 활동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이었다.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었고 젊은이들은 도시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은 조용했고 바람소리와 함께 먼지 쌓인 비닐하우스만이 풍경을 채우고 있었다. 동진과 민재는 작은 집에 사는 고성임 할머니를 만났다. 80이 넘은 그녀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 외출도 힘들었다. 아들딸이 있긴 한데 다들 바쁘다네. 요즘 세상에 부모 하나 돌보는 것도 큰일이잖아. 그녀의 말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고성님 할머니의 방 한구석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고 통화 목록엔 수신 없음이라는 기록이 몇 주째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민재는 혼자서 밖으로 나왔다. 비닐하우스 앞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조용히 옆에 섰다. 괜찮냐? 그냥 좀 마음이 복잡하네요.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그 할머니 이야기,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요. 동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누군가의 과거와 닮았든 미래와 닮았든 우리는 그냥 들어주면 돼. 정읍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동지는 수첩을 꺼내어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글씨, 예전이랑 똑같아요. 나이 들어도 손은 기억하더라. 민재는 주저하다 물었다. 그 수첩들 다 모아 놓으세요. 응, 총 6권쯤 된다. 언젠가 그거 책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그냥 이야기책이라도. 동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으면 좋지. 근데 나는 글로 설명 잘 못하잖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리도 하고 편집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잖아요. 그 말에 동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너랑 나랑 공존해. 응. 부자, 공동저자. 며칠 후 재단 본부에서는 현장 이야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동진과 민재가 함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진, 음성 기록 등을 엮어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지은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동진과 민재에게 제안했다. 각자의 시선으로 같은 사람을 바라본 기록을 나란히 전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동만 씨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는 어떤 시선으로, 민재 씨는 더 어떻게 느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그거 멋지네요. 민재가 말했다. 우리는 같은 장면을 다르게 보거든요. 아버지는 과거로 보지만 저는 현재로 느끼기도 하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이전 시의 힘이에요. 시간과 세대를 잇는 이야기. 전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지하 자료실에서 한우성 이사장을 마주쳤다. 그동안 멀리서 보기만 했던 인물이었다. 아, 실례합니다. 아니에요. 배민재 씨죠.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우성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건 그분의 한마디 때문이었거든요. 민재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자신이 떠나버린 시간이 단지 어리석은 청춘의 반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촛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시회가 열리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찾았다. 작은 사진, 메모,
음성 기록들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수집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 문구 아래 배동진과 배민재의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길게 남았다.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에 각자의 감상을 남겼고 재단 홈페이지에는 감사의 메시지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다. 내 아버지도 저런 분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 용기가 생겼습니다. 잊고 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배동재는 전시회장을 조용히 둘러보며 말했다. 내가 남긴 게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지. 민재는 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재단은 전시의 반응에 힘입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이야기 기록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름은 조용한 증언들. 이 캠페인은 현장으로 직접 타자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며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였다. 첫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폐광 이후 인구가 급감하고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다. 동진과 민재, 서지은을 포함한 소규모 팀은 정선으로 향했다. 산과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며 민재는 창밖을 내다봤다. 여기, 나 어릴 때 소풍 왔던 곳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동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지. 어릴 땐 모르지만. 정선의 첫 인터뷰 대상은 백발의 전직 광부 이영철 씨였다. 광산이 문을 닫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는 아직도 매일 아침 광산 입구까지 산책을 나간다. 이 길을 걸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성치 않지만 그때처럼 걷고 싶어. 이야기를 들으며 민재는 수첩을 꺼냈다. 이젠 아버지처럼 직접 손으로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혹시 요즘 가장 그리운 게 있다면요. 이영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리야. 광산 속. 돌 깨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 웃음 섞인 욕설들. 그게 다 사람 사는 소리였지. 그 말은 팀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는 조용히 수첩에 그 문장을 옮겨 적었다. 사람 사는 소리는 늘 누군가의 기억에 살아있다. 정선 이후 캠페인은 전주, 부산, 대전으로 이어졌다. 도시마다 사연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별건 아닌 사람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고 복잡한 감정과 역사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현장마다 그 이야기를 정리해 사진과 함께 블로그에 올렸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적었지만 서서히 공감의 댓글들이 쌓였다.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 엄마도 같은 세대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동진은 조용히 아들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젠 내가 내 기록자구나.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기록은 아버지가 하셨고 나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캠페인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해녀 출신의 김정숙 할머니, 1945년생, 파도와 싸운 세월이 반세기가 넘는 여성이었다. 바다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운 건 배고픔이었지. 그래도 바닷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멈춰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 그녀의 손등은 두껍고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깊고 흔들림 없었다. 지금은 잠수복도 있고 장비도 좋아졌지만 예전엔 맨몸이었지. 숨참기 연습도 없이 그냥 들어갔어. 죽으면 그날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재는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 적었다. 동진은 조용히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김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 딸을 바닷가에서 업고 왔을 때 파도에 휩쓸릴까봐 온몸으로 감쌌지. 내가 살아야 얘도 사니까 그때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 인터뷰가 끝난 후 지혜는 감탄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하면서도 따뜻하실까요? 동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강한 사람일수록 말이 조용하지. 그 조용함이 사람을 울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조용한 증언들은 최종 보고서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되었다. 동진과 민재의 수첩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했다. 우리는 이야기로 사람을 구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재단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함께 손뼉을 쳤다. 그날 배동진은 처음으로 팀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큰 소리를 낼 줄 모르고 많은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서는 일을 배워왔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 AI와 함께 걸으면서 내가 놓친 시간들을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캠페인은 시즌 1을 준비 중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의 조용한 기록자가 있었다. 배동진.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언제나 누군가의 곁에 있었다. 조용한 증언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온기여정재단은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각종 언론에서는 듣는 사람들의 혁명, 침묵 속에 피어난 공동체라며 집중 보도했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협력 제안이 이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재단 공식 웹사이트에 방문자 수는 폭등했다. 처음엔 모두가 환호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고무되어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세상의 조명은 그림자를 함께 키운다. 이거 보셨어요? 어느 날 아침 서지은이 배동진에게 노트북 화면을 내밀었다. 익명 블로그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감동 뒤에 숨겨진 조작 온기여정재단의 민낯.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이 등장한 다큐멘터리가 사전 각본에 따라 연출되었고 배동진이라는 인물 역시 전직 배우 출신이라는 주장까지 담겨 있었다. 이게 뭐야? 민재가 믿기지 않는 듯 중얼였다.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익명 글이긴 하지만 이미 몇몇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어요. 기자들도 확인 전화해오고 있고요. 가장 큰 타격은 사람을 이용한다는 비난이었다. 고통을 팔아 감동을 만든다. 눈물 마케팅. 빈곤 포르노라는 말들이 댓글에 가득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다. 어떻게 이런 걸 믿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동진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뭐라도 말씀 좀 해요. 그제서야 동진이 입을 열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질 수도 있다. 그날 이후 재단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외부 언론 대응, 내부 감사, 각종 설명 자료 준비가 이어졌고 동진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조현우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회의를 주도하며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보다 이미지 회복이 우선입니다. 배 선생님의 공개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반박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소비일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것보다 지켜야 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충돌이 격화되려던 순간 동진이 조용히 말했다.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나는 원래 이런 자리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올 줄도 몰랐고 더 이상은 내가 이 일을 무겁게 만들까 걱정됩니다. 민재가 소리쳤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내가 봤잖아요. 직접 들었고 함께 했어요. 동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게 마지막 예의일 수도 있다. 그날 밤 민재는 홀로 재단의 영상 아카이브실에 들어갔다. 그곳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영상, 사진, 음성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하나 다시 재생했다. 김동만 씨가 웃으며 김밥을 먹던 장면, 고성님 할머니가 허리 통증에도 인터뷰를 마치고 차 한 잔을 건네던 장면, 정선의 이영철 씨가 사람 사는 소리를 말하던 장면, 그리고 제주도의 김정숙 해녀가 딸을 업고 바다를 나왔던 기억을 들려주던 순간, 민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삼켰다. 이게 어떻게 연출이야?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냐고.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재단에 도착했다. 손글씨였다.
발신이는 제주도의 김정숙 할머니. 방송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내 딸이 연락해 왔어요. 30해 만이에요. 이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틀렸어요. 거짓이면 내 인생도 거짓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편지는 복사되어 직원들에게 공유되었고 모두가 조용히 읽었다. 조현우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진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형식에만 매달렸습니다. 동진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민재가 조용히 옆에서 속삭였다.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정선에서 김동만 씨가 직접 SNS에 영상을 올렸다. 그분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김정숙 할머니가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난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드물거든요.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였다. 당신들이 보여준 건 감동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걸어가 주세요. 당신들을 믿습니다. 며칠 후 배동진은 다시 재단을 찾았다. 예전과 같은 검은 점퍼, 손엔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서지은이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돌아오셨네요. 기록할 이야기가 아직 남았지요. 민재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함께 걸을 길도요. 배동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시작되었다.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길. 오늘은 어디로 가시죠? 배민재는 재단에서 받은 활동복 대신 예전처럼 검은 점퍼를 걸쳤다. 아버지와 닮고 싶었다. 그보다는 같이 보이고 싶었다. 영등포로 갑시다. 예전에 만났던 분들이 생각나서 3륜차 대신 재단 차량을 함께 타고 도착한 곳은 오래전 그들이 처음으로 동행했던 고시촌 근처였다. 익숙한 골목, 허름한 건물,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풍경. 그러나 그 안에서 변한 건 있었다. 아이고, 배 선생님 아니세요. 박춘자 할머니였다.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작은 정원에 직접 심은 화분들이 늘어나 있었다. 저 그때 김밥 준 분 맞죠? 그 젊은이는 아들이세요. 네, 제 아들입니다. 잘 됐네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민재는 작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르신, 오래간만에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사로 시작된 대화는 곧 웃음 섞인 담소로 이어졌다. 동진은 수첩을 꺼내 박 할머니의 최근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옆에서 음성을 녹음하고 사진을 남겼다. 예전엔 이런 거 다 쓸 줄 몰랐는데 아들이 옆에 있으니 기록도 잘 되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죠. 듣는 법부터. 그날 저녁 동진과 민재는 마포의 작은 국수집에 들렀다. 오래된 나무 간판, 소박한 내부, 한쪽 구석에 놓인 단체 사진 한 장. 이 집은 처음 오네요. 네가 10살 때 너랑 둘이 온 적 있다. 그땐 너는 면보다 삶은 달걀만 찾았지. 민재는 놀라 웃었다. 기억나네요. 달걀 노른자만 골라 먹었다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었죠. 그게 다였으면 좋았지. 나는 너무 몰랐어. 너한테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도. 민재는 국수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들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온 두 남자의 대화는 더 깊었다. 말이 아니라 그 사이의 침묵이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다. 며칠 뒤 재단에는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한우성 이사장이 직접 봉진을 찾았다. 네,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본부 옥상으로 올라갔다. 해질녘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선생님,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선생님과 아드님의 힘입니다.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한호성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외곽, 공장과 철거촌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조명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동지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간략한 계획서, 사진 몇 장, 그리고 프로젝트명, 묻힌 목소리, 잊힌 시간들. 이건 더 어렵겠군요. 네,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삶들입니다. 동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분은 움직이고 계시더군요. 보고서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벌써 그쪽 현장을 몇 번 다녀왔던 모양입니다. 그 말에 동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젠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겠네요. 밤늦게 고시원방으로 돌아온 동지는 문 앞에 놓인 낯익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있었다. 다시 살아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나를 울렸고 당신의 존재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정선, 이영철. 그는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광산 입구 앞에 앉아있는 이영철 씨. 그의 옆에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음료수병. 사진 속 이영철 씨는 웃고 있었다. 오래전 사진 속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평온하고 담담했다. 그 순간 동지는 느꼈다. 자신이 남긴 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을. 며칠 후 동진과 민재는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수첩 2권, 녹음기에 그리고 카메라까지 챙겼다. 아버지, 이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동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함께 걷는 기록 어때? 좋네요. 걷는다는 건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기록한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남긴다는 거니까. 두 사람은 웃으며 차량에 올랐다. 길은 여전히 멀었고 갈 곳은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존재를 확인해주는 일이며 그 존재가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민재는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들을 따라 기록이 필요한 곳으로.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켜줄 수 있기를. 아버지와 저는 오늘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던 9월. 서울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바람은 살짝 서늘했지만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계절 속에서 배동진과 배민재는 또 하나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엔 구로구의 오래된 공단 주변이었다. 철거를 앞둔 연립주택 단지, 고물상에서 하루를 보내는 노부부, 버스 차고지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청년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민재는 새로운 기록을 정리하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동지는 늘 그렇듯 수첩에 짧은 메모를 남겼다. 세상은 그들을 보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 문장을 적던 순간 동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손끝에 약한 떨림이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민재가 눈치를 채고 물었다. 괜찮다. 그냥 조금 무리가 됐나 보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기운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민재는 재단 게시판에 조용히 한 공지를 올렸다. 배동진 선생님의 건강 문제로 당분간 현장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배 선생님의 온기를 품고.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 덕분에 내 인생도 기록될 수 있었어요. 부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침묵은 말보다 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로 박춘자 할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손엔 삶은 달걀이 담긴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그 양반, 이거 좋아하셨잖아요. 내가 해왔어. 그 말을 들은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민재는 병실 침대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걸을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동지는 희미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말 꼭 하고 싶었어.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배동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런 소란도 고통도 없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장례식은 재단이 주관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의식이었다.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김동만 씨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착했고, 정선의 이영철 씨는 손수 쓴 편지를 민재에게 건넸다. 그분은 제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김정숙 해녀는 바닷가 돌로 만든 작은 조각상을 들고 왔다. 그 양반은 말없이 파도를 견디던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흔치 않아요. 민재는 모든 조문객을 직접 맞이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눴다. 그 시간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연속이었다. 며칠 후 재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배동진 아카이브 듣는 사람의 기록, 그의 수첩 6권, 녹음 파일, 손글씨 메모, 사진 등을 정리해 디지털 기록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동시에 그의 기록 방식을 토대로 지역봉사자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다. 민재는 그 작업에 총괄을 맡았다. 아버지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재는 고시원 근처 옛 골목을 찾았다. 아버지가 자주 앉았던 벤치, 그 위에 아직도 사람들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듣는 귀를 가진 사람, 그가 내게 봄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름, 배동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수첩을 꺼냈다. 이번엔 자신의 수첩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빈자리에서 나는 길을 배운다. 세상이 외면한 목소리들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그들의 곁에 머문다. 이제 내가 듣는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송이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늘 그랬듯 그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작은 다리 위에 배동진이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남긴 온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난다.